노르웨이는 무기를 산 게 아니다. 시간을 샀고 그 시간표를 한국이 쥐었다. 2026년 1월 27일 의회를 통과시키고 29일 사업자를 선정한 뒤 30일 계약서에 서명했다. 2, 3일짜리 절차는 신속이 아니라 비상이다. 정상적인 조달 체계라면 국가 예산 운용, 훈련, 인프라를 포함하는 사업을 이런 속도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할 수밖에 없었다. 외신들이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 머리통을 날린 사건에 비유할 만큼 과민 반응을 보인 이유도 여기 있다. 그들은 계약 금액보다 조달의 속도에 먼저 반응했다. 전쟁은 장비의 성능으로 시작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생산과 납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 표면적 경쟁 상대는 미국의 하이마스 그리고 유럽의 유로펄스였다. 말이 경쟁이지 통상적인 프레임에서는 한국이 불리한 판으로 설정되기 쉬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웅이라는 서사가 붙은 하이마스를 북유럽의 나토 핵심국이 외면한다는 그림은 상식 밖이다. 더구나 유럽 내부에는 독일, 프랑스가 중심이 된 방산, 자존심의 벽이 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그 벽을 정치적 체면으로 보지 않았다. 생존의 일정표로 봤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다. 노르웨이 정부가 책정한 이 사업의 전체 규모는 인프라와 훈련 체계를 포함해 3조 원에 육박한다. 그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승전보가 나왔다. 표면적 숫자만 놓고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의미하는 전력화의 속도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당장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방패가 필요하다. 그 방패가 언제 도착하느냐가 국가안보의 변수로 올라온 순간 정치적 동맹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로이터가 서방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무기 공급망을 언급하며 노르웨이의 선택을 정치적 동맹보다 실질적 생존으로 해석한 대목이 핵심이다. 동맹의 상징이 아니라 납기와 생산 능력이 결정을 좌우했다는 선언에 가깝다. 하이마스의 성능이 확실하다는 점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시간이다. 주문하면 3년, 4년, 길게는 5년 뒤에나 받는 구조라면 그 순간부터 그 무기는 전쟁 억제 수단이 아니라 전쟁 이후 보급품이 된다. 북유럽에서 억제의 시간은 길어야 5년이 아니다. 훨씬 짧다. 그래서 한국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했다. 원하면 내년부터라도 배치해주겠다. 여기에는 감정도 수사도 없다. 공장 가동률과 생산 캐파가 증명하는 물리법칙만 있다. 미국과 유럽 경쟁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교가 아니라 공업이다. 이 지점에서 서방의 일부 군사 전문 매체가 기묘하게 솔직해진다. 디펜스 뉴스가 천무는 하이마스의 대안이 아니다. 이제는 하이마스가 천무의 경쟁자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논조를 잡은 건 체면을 내려놓고 시장의 방향을 인정한 장면이다. 이런 문장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미국식 우위의 기본값이 흔들렸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감정적 결론이 아니다. 미국이 속도와 생산의 영역에서 경쟁 규칙을 잃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다. 노르웨이의 3일은 그래서 단지 노르웨이의 3일이 아니다. 이 속도는 나토 내부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최첨단을 원한다고 말하던 국가들이 실제 위기 국면에서는 왜 최첨단보다 전력화 속도를 먼저 따지는가? 답은 간단하다. 위기에서 최첨단은 대개 일정태를 따라오지 못한다. 즉, 기술의 첨단성은 전장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 충분 조건을 한국은 공급망으로 채워 넣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신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계약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들은 노르웨이를 보면서 한국을 보고 있었고 한국을 보면서 미국과 유럽에 느려진 턱리를 동시에 보고 있었다. 여기서 더 차갑게 짚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결정이 한국이 잘해서만은 아니다. 노르웨이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온다. 그렇다. 좋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리고 선택지가 줄어든 국가는 가장 먼저 현실로 간다. 현실의 핵심은 내년에 배치 가능하냐다. 그 질문 앞에서 3년에서 5년의 납기와 3일짜리 조달, 속도는 같은 화면에 놓일 수 없다. 미국과 유럽 방사는 스스로 만든 절차와 생산 병목을 규범이라 부르지만 위기 국가에게 그 규범은 사치다. 노르웨이는 사치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국이 진짜로 확보한 건 무엇인가? 1조 3천억 원이 아니다. 3조 원도 아니다. 숫자는 표면이 핵심은 나토의 북쪽 핵심국이 선택한 운용 일정이다. 무기 체계는 한 번 깔리면
30년에서 50년을 간다. 발사대는 한 번 팔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따라붙는 훈련, 정비, 탄약, 개량의 시간은 수십 년이다. 노르웨이처럼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가가 풀 패키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단일 계약이 아니라 표준의 문이 열린다. 그 표준은 다음 나라의 의사결정 문서로 복제된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저거 믿을 만한 애라고 인식하는 단계는 광고가 아니라 실전형 조달 사례로 시작된다. 이번 3일은 그 사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니 한국이 너무 퍼준다는 비판은 구조를 못 본다. 퍼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많은 국가가 아직도 방산을 단발 매출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화 속도와 공급망이 핵심이 되는 시대에는 첫 계약에서 이익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표준을 박아 넣는 쪽이 장기 수익을 만든, 특히 포병 다연장 영역은 소모품 경제가 지배한다. 발사대보다 탄약이 더 오래 팔리고 더 자주 팔린다. 이건 윤리나 감성이 아니라 전장 소모율이 만든 산업 구조다. 노르웨이가 내년 배치를 전제로 체계를 깔면 뒤에 따라오는 건 매년 반복되는 탄약 정비 수요다. 수천억이든 수조든 그건 한 번이 아니라 매년이다. 이 반복의 권리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전쟁 산업의 본질이다. 하이마스는 여전히 상징이다. 그러나 상징은 생산 라인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번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진짜로 무너진 것은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미국산 바연장 로켓은 기본값이라는 관성이다. 경쟁 상대가 누구였는지 다시 짚어보자. 전 세계 다연장 로켓의 대명사,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웅으로 불린 하이마스, 그 시스템을 만든 로키드 마틴, 그리고 유럽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유로펄스. 이 구도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이겼는가가 본질이다. 팩트부터 정리한다. 하이마스는 227mm 로켓 6발을 탑재한다. 천문은 12발을 싣는다. 단순 계산으로 화력 투사량이 2배다. 여기까지는 숫자 비교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 2배라는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 개 포대의 작전 밀도를 바꾼다. 동일한 플랫폼 수로 더 많은 포화력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곧 병참 차량 운용 인력의 효율과 직결된다. 이것은 강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편제 구조를 바꾸는 변수다. 사거리도 마찬가지다. 하이마스의 주력지 MLRS가 약 80km 수준일 때 천문은 290km급 CTM 290을 2발 탑재할 수 있다. 80km와 290km의 차이는 단순히 3배 이상의 거리 차이가 아니다. 지형이 길고 산악이 많은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 동일한 배치 지점에서 타격할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술적 유연성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 반경이 변한다. 방어선의 위치가 바뀌고 대응 시간표가 달라진다. 이 차이를 두고 성능은 확실하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덮을 수 없다. 가격은 더 노골적이다. 하이마스의 절반 수준이라는 비교가 명확히 제시된다.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위, 화력은 2배, 사거리는 최대 290km, 납기는 3배 빠르다. 이 조합을 놓고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이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기술에서 뒤졌다는 게 아니다. 공급체계와 생산 구조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방산은 주문이 폭증했다. 하이마스는 전장의 상징이 되었고 동맹국들의 수요가 몰렸다. 문제는 상징이 된 만큼 백로그도 쌓였다는 사실이다. 주문하면 3년, 4년, 길게는 5년. 이 대기열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전력 공백을 의미한다. 북유럽의 안보 환경에서 5년은 긴 시간이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5년 후 인도는 사실상 지금은 없다와 다르지 않다. 이 지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미국 방산은 고도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생산량 확대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노동력, 하청체계, 의회 승인 절차, 동맹국 우선순위 배분, 이 모든 요소가 납기 지연으로 연결된다.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의 대규모 계약을 수행하면서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실제로 돌리고 있다. 생산이 돌아가는 공장은 말이 아니라 납기로 증명된다. 디펜스 뉴스가 이제는 하이마스가 천무의 경쟁자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쓴 배경에는 이런 구조 변화가 있다. 경쟁의 축이 누가 더 유명한가에서 누가 더 빨리 언급하는가로 이동했다는 인정이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이다. 노르웨이는 미국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현재 생산 구조를 계산한 것이다. 계산 결과가 한국이었. 유럽의 유로펄스 역시 상징적 존재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얽힌 연합체계. 그러나 유럽 방사는 오랫동안 내수 중심 구조에 묶여 있었다. 생산 속도와 단가 경쟁력에서 미국과 경쟁하기보다 정치적 균형과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대규모 단기간 납품이 요구되는 국면에서 병목이 발생했다. 노르웨이는 그 병목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정치적 체면을 지키는 대신 배치 일정을 택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지점이 천무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화력 수치가 아니라 확장성이다. 130mm 로켓부터 290km급 전술 지대지 유도탄까지 운용 가능한 플랫폼. 미국산 로켓만 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판정을 포함해 다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 이는 단순히 사거리 옵션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별 요구에 맞춘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노르웨이처럼 극지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에게 유연성은 결정적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쟁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감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생산 능력과 플랫폼 유연성 앞에서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다. 방산 시장에서 브랜드는 중요하지만 전쟁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브랜드는 납기표에 밀린다. 노르웨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북유럽의 조달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 하이마스가 전장의 영웅으로 불리는 동안 한국은 생산과 확장성이라는 영역에서 조용히 격차를 벌렸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앞으로 나토 국가들이 무엇을 먼저 묻겠는가? 성능 스펙인가? 배치 가능 시점인가? 이 질문이 반복되는 한 경쟁의 기준은 이미 이동한 상태다. 천무는 다연장 로켓이 아니다. 플랫폼이다. 그리고 플랫폼을 가진 쪽이 규칙을 만든다. 이번 노르웨이 계약을 단순히 화력 비교로 읽으면 본질을 놓친다. 12발 대 6발, 290km 대 80km라는 숫자는 분명 강력한 메시지다. 그러나 진짜 차이는 무엇을 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든 얹을 수 있는 구조인가에 있다. 천무는 130mm 로켓부터 290km급 전술 지대지, 유도탄까지 운용 가능한 다층 플랫폼이다. 특정 탄종에 종속된 체계가 아니라 모듈 교체를 통해 임무 구성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 차이는 단순 스펙 경쟁을 넘어선다. 하이마스는 강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27mm 계열 중심 운용 체계다. 물론 ATA/CMS 등 장거리 옵션이 존재하지만 플랫폼 구조 자체가 다양한 탄종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체계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유로펄스 역시 다연장 기반 확장형 시스템이지만 유럽 내부 산업 협력과 정치적 균형이 얽혀 있어 신속한 구조, 변경과 대량 납품에서 제약이 발생한다. 반면 천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290km급 CTME90을 비롯해 다양한 구성을 실전 배치 수준으로 통합했다. 이것은 단순히 사거리가 길다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별 위협 환경에 맞춰 패키지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르웨이처럼 국토가 길고 산악과 해안이 복합된 지형에서는 동일한 발사 지점에서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넓다. 80km와 290km의 차이는 포대 이동 횟수, 재배치, 시간, 노출 위험을 직접적으로 줄인. 이동이 줄면 생존성이 올라간다. 생존성이 올라가면 동일 전력으로 더 큰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건 추상적 전략론이 아니라 거리와 시간의 물리적 계산이다. 천무의 플랫폼 구조는 이 계산을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확장성의 산업적 의미다. 플랫폼형 체계는 초기 계약 이후 개량과 업그레이드의 여지를 남긴다. 새로운 탄종이 개발되면 기존 발사대를 교체하지 않고 전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30년에서 50년에 달하는 포병 체계의 수명 주기에서 결정적이다. 발사대는 한 번 깔리면 오래 간다. 그 안에 들어가는 탄종과 유도 체계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 플랫폼을 선점한 국가는 향후 수십 년간의 업그레이드 시장을 사실상 확보한다. 노르웨이 계약이 풀 패키지로 구성됐다는 점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극지 환경에 맞춘 특수 설계, 현지 방산기업과의 협력, 인프라와 훈련 체계 포함. 겉으로 보면 조건이 많다. 그러나 플랫폼형 체계는 오히려 이런 맞춤형 구성을 흡수하기 쉽다. 모듈화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일 규격 중심의 체계는 환경 맞춤 설계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간다. 노르웨이가 3일 만에 절차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미 플랫폼의 유연성이 검증되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디펜스 뉴스가 천무의 확장성에 주목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단순히 화력 수치가 아니라 구조적 유연성을 본 것이다. 이는 향후 나토 표준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다. 특정 탄종이나 특정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체계는 다국적 운영 환경에서 통합이 용이하다. 한국이 독자 개발 탄종을 포함해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점은 미국 중심 구조에 익숙한 유럽 입장에서 전략적 선택지를 넓힌다. 여기서 경쟁의 기준은 다시 바뀐다. 이제 문제는 누가 더 멀리 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가. 다. 옵션이 많다는 것은 동맹국이 자신의 위협 인식에 맞게 조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안보 환경에 맞춰 계산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상황에 맞춰 계산했다. 두 국가가 동일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서로 다른 위협 환경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유효하다는 검증이다. 플랫폼을 선점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만든다. 한약, 정비,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개량, 통합 훈련, 체계까지 연결된다. 한번 도입한 국가는 쉽게 다른 체계로 갈아타지 않는다. 비용과 시간, 훈련 체계의 전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주격을 박아 넣는다는 의미다.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 북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기술적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그 연결고리는 단순 계약을 넘어선다. 하이마스가 전장의 상징이라면 천문은 공급망과 플랫폼의 상징이 되고 있다. 상징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고민하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유럽이 8천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자금이 실제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누가 플랫폼을 깔아두느냐가 향후 20년을 좌우한다. 천무의 확장성은 단순히 기술적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비용,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동시에 묶는 구조적 우위다. 그리고 이 구조가 북유럽에 안착한 순간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동일한 플랫폼이 동유럽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이 어떤 산업적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지점으로 흐름이 이동한다. 폴란드는 노르웨이의 계약 소식을 들으며 남의 일처럼 웃지 않았다. 자기 계산이 맞았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292문의 천모 도입을 계약한 국가가 있다. 바로 폴란드다. 문제는 수량이 아니라 구조였다. 우리만 이 체계를 쓰는 것 아니냐는 고립 리스크. 방산에서 고립은 곧 고령 상승이다. 부품 단가가 올라가고 탄약 공급이 제한되고 유지 보수, 체계가 불안정해진다. 이것이 군수 생태계의 냉정한 법칙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은 내려가고 운영 안정성은 올라간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선택은 폴란드 입장에서 단순한 축하, 뉴스가 아니라 생태계 확장 신호였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시 24가 노르웨이의 천모, 도입은 폴란드 군수 산업의 승리라고 보도한 배경은 감정이 아니다. 계산이다. 노르웨이가 도입하는 발사대, 탄약, 유지 보수 체계의 상당 부분이 향후 폴란드 내 구축 예정 생산 라인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발사대를 공급하고 폴란드는 유지 보수, 부품 생산 생태계에 참여하며 노르웨이는 빠르고 저렴한 군수 지원을 받는 구조. 이것이 완성되면 단일 계약이 아니라 삼각 동맹형 벨트가 형성된다. 이 벨트의 핵심은 30년에서 50년이다. 포병 전력은 한번 배치되면 단기간에 교체되지 않는다. 발사대는 자산이고 탄약은 소모품이다. 소모품은 반복 구매를 낳는다. 매년, 매 훈련, 매 교전 준비 단계마다 탄약은 소비된다. 1조 3천억 원 계약은 시작점일 뿐 진짜 수익은 이후 수십 년간의 탄약과 유지 보수에서 발생한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로 돈을 번다는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프린터 시장은 민간이다. 포병 체계는 국가 단위의 장기 계약이다. 노르웨이가 천모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폴란드가 구축하려는 생산 정비 라인이 단지 국내 수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신호가 된다. 공급 대상이 복수국가로 늘어나면 생산 라인의 가동률은 안정된다. 가동률이 안정되면 단가는 내려간다. 단가가 내려가면 추가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 이 선순환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다. 한국이 노르웨이에 발사대를 공급하고 폴란드가 일부 유지보수와 부품을 담당하는 형태가 굳어지면 북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군수 연결축이 생긴다. 이 연결축은 단순한 협력 문구가 아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탄약 재고를 공동 관리하며 정비 노하우를 축적하는 체계다. 나토 내에서 동일 플랫폼을 운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합동훈련의 효율이 올라간다. 탄종 표준화, 정비 매뉴얼 통합, 부품 호환성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결국 누가 표준을 먼저 깔았느냐가 장기 우위를 만든다. 노르웨이의 3일 계약은 그 표준을 북쪽에 박아넣은 사건이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비판이 있다. 기술 이전까지 해주면 남는 게 무엇인가? 표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노르웨이 계약에는 극지 환경에 맞춘 특수 설계와 현 방산 기업과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폴란드 역시 현지 생산 라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핵심 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다. 이전되는 것은 운용과 정비, 일부 생산 공정이다. 플랫폼 설계와 핵심 유도 기술, 체계 통합 노하우는 한국이 쥐고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전을 단순한 양보로 오해한다. 오히려 적절한 기술 이전은 의존도를 강화한다. 현지에서 기본 정비가 가능해지면 체계 운영 신뢰도가 올라간다. 신뢰도가 올라가면 추가 도입 가능성이 커진다. 추가 도입은 탄약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이 발사대를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 생태계 전체를 묶는 구조로 가는 이유다.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동시에 찬물을 운용하게 되면 이 생태계는 단일 국가를 넘어선다. 폴란드가 노르웨이 소식에 환호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단순히 동맹국이 같은 무기를 샀다는 기쁨이 아니다. 자기들이 감수했던 초기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만 쓰는 체계가 아니라 나토 북부와 동부가 함께 쓰는 체계로 전환되는 순간 고립 비용은 사라진 대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한국이 유럽의 K방산 표준을 박아넣었다는 표현은 과정이 아니다. 표준은 선언으로 생기지 않는다. 복수국가의 반복 운영으로 굳어진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다. 북유럽 해안에 배치된 천무와 동유럽 평야에 배치된 천무가 하나의 군수축으로 연결되는 순간 나토 내부에서 한국 체계는 더 이상 외부 옵션이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체계가 된다. 이 상태에서 유럽 방산이 8천억 유로 규모 재무장을 추진하더라도 이미 깔린 플랫폼을 단기간에 밀어내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기존 운용 구조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이 자국 우선 구매 정책을 밀어붙일 때 발생하는 구조적 충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럽의 8천억 유로 재무장 계획은 거대하다. 그러나 거대한 예산이 곧 거대한 생산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총 8천억 유로, 한화 약 1258조 원 규모의 재무장 구상을 발표했다. 이 중 1000억 유로는 EU 예산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6,500억 유로는 각 회원국이 자체 조달하는 방식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숫자다. 그리고 동시에 유럽산 우선 구매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 지점에서 일부는 곧바로 결론을 낸다. 유럽이 자체 생산을 확대하면 한국의 입지는 줄어든다. 그러나 이 논리는 예산을 곧 생산력으로 등치시키는 단순화에 가깝다. 먼저 현실부터 짚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5년간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입량은 과거 대비 약 100배 가까이 증가했고 세계 무기 수입량의 8.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량은 2배 이상 늘었다. 그 증가분을 누가 메웠는가? 미국산 비율은 52%에서 64%로 상승했다. 유럽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며 외친 시기에도 실제 수요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채웠다. 그리고 그 뒤를 한국과 프랑스가 각각 약 6.5% 수준으로 따라갔다. 독일은 4.7%에 그쳤다. 숫자는 감정을 배제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의존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방산의 생산 병목을 드러낸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 유럽은 자국 방산 역량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의 빠른 납기가 주목받았다. 이제 전쟁이 종결 국면으로 들어가면 유럽이 시간을 벌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위 산업을 재건할 여유가 생겼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재건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비 투자, 숙련 인력 확보, 부품 공급망 안정화, 시험 인증 체계 정비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은 2023년 기준 연간 약 50대 내외로 분석된다. 자국 전력을 2004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40년이 필요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40년이라는 숫자는 과장이 아니라 축적된 공업 기반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구조에서 8천억 유로가 투입된다고 해서 2년에서 3년 안에 생산량이 수배로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산업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본은 투입 즉시 전력으로 변환되지 않는다. 특히 중장비 포병, 지갑 분야는 더 그렇다. 유럽산 우선구매 정책 역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각국 방산기업은 자국 정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카르텔에 가까운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정치적이다. 반면 동유럽과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완충지대의 붕괴 가능성을 체감하고 있다. 그들에게 유럽산 우선은 산업 정책이고 매년 배치 가능은 생존 정책이다. 두 정책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되는지는 이미 노르웨이와 폴란드의 선택이 보여주고 있다. 폴란드는 62억 달러 규모의 K2 추가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2025년 4월까지 약 180대 계약 체결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단순히 지연되었던 1차 계약의 연전이 아니다. UAE가 재무장 기조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폴란드는 오히려 한국산 전차를 더 빠르게 들여오기로 했다. 만약 유럽 내부 생산 역량이 단기간에 충분했다면 이런 결정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속도다. 유럽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독일, 프랑스 등의 방산기업이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는 것과 실제로 대량 생산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미 한국은 2025년에만 2차례 K2를 폴란드에 납품했고 연내 총 70대를 추가 인도하며 1차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속도는 단순 납품 기록이 아니다.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의 증거다. 이유가 예산을 승인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출고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럽이 자국 산업을 재건하면 한국의 빠른 납기, 장점이 사라질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생산 역량은 하루아침에 확장되지 않는다. 숙련 인력은 단기간에 양성되지 않고 복잡한 방산, 체계는 품질 인증과 시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전차, 자주포, 다연장 체계는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이 필수다. 이유가 자금을 배정한다고 해서 즉시 완성품이 쏟아지지 않는다. 이 간극이 바로 한국의 현재 우위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의 지리적 분포다.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로 기능하는 동안 동유럽은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 그러나 완충지대가 야파되거나 사라질 경우 폴란드, 핀란드 등은 직접적인 전선이 된다. 이들은 5년 후가 아니라 1년에서 2년 내 전력 강화를 원한다. UN 재무장 계획이 산업 자립을 목표로 한다면 동유럽의 조달은 즉시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간극이 한국의 공간을 만든다. 결국 8천억 유로는 위협이 아니라 시험대다. 유럽이 산업을 재건하는 동안 누가 이미 깔린 플랫폼과 운용 체계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통해 북유럽과 동유럽에 동시에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에 거대한 숫자가 실제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생산 능력이 신뢰 가능한 납기로 검증되기 전까지 동유럽 국가들의 일정표는 여전히 다른 계산을 요구한다. 폴란드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속도와 전력 공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80대 추가 도입, 약 62억 달러 규모, 2025년 4월까지 계약 체결 예정. 이 숫자는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다. 유럽이 8천억 유로 재무장을 외치고 유럽산 우선 기조를 공식화한 바로 그 시점에 나온 결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만약 유럽 내부 생산 역량이 단기간에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산 전차를 확대 도입할 이유는 약해진다. 그런데 폴란드는 반대로 움직였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데이터가 있다. K2PL과 K2GF의 구성 변화. K2PL은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량형으로 하드킬 능동 방어 장치와 드론 대응 체계를 포함하고 현지 기업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전제로 설계된 모델이다. 즉, 산업 자립을 상징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 계약에서는 K2PL 물량이 상당 부분 줄고 1차 계약과 동일한 K2GF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 변화는 상징적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가격과 시간. K2PL을 생산할 폴란드 업체가 높은 단가를 제시했고 협상이 길어질수록 전력 공백은 커진다. 전차는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기계와 전력의 핵심이다. 동유럽에서 완충지대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몇 년 뒤 인도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일부 물량을 조정하더라도 더 빠르게 인도 가능한 K2GF를 선택했다. 이것은 자존심의 후퇴가 아니라 위기인식의 반영이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나토 본부에서 직접 언급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결정적 이유는 최신 무기를 수월 안에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K2, K9, 천무를 하나씩 열거하며 주문하면 1년이 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반대로 유럽에서 동일 체계를 구매하면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나토 공개석상에서 유럽 방사능 압기 지연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생산 속도 비교는 더 냉정하다. 한국은 2025년에만 2차례 K2를 폴란드에 인도했고 연내 총 70대를 추가 납품해 1차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독일은 2023년 기준 연간 최대 50대 내외 생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 국가에 납품하는 한국의 물량이 독일의 연간 생산량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다. 자국 전력을 2004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40년이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이 격차는 단순 수치가 아니다. 동유럽 안보 구조의 시간표와 직결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 국면에 접어들면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순간 폴란드는 최전선이 된다. 완충지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전력 강화는 앞당겨진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추론은 동유럽 현실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끝나기 전에 최대한 채워 넣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된다. K2PL을 기다리는 대신 K2GF를 늘린 결정은 산업 정책과 안보 정책의 충돌 지점을 보여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은 장기적 산업 자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기 안보 위기에서는 전력화 속도가 우선한다. 폴란드는 이 두 축을 동시에 계산했다. 일부는 즉시 도입, 일부는 현지화 추진. 한국은 이 요구를 흡수할 수 있는 생산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것이 플랫폼 국가의 강점이다. 유럽이 카르텔처럼 내부 산업 보호를 시도하는 동안 폴란드는 실제 전력 공백을 계산했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한국이었다. 이는 유럽 재무장 흐름 속에서 나온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선택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위협 인식은 서유럽과 다르다. 독일과 프랑스는 산업 재건을 논의할 수 있지만 국경을 맞댄 국가는 배치 날짜를 먼저 묻는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점이 열린다. 폴란드가 K2GF를 늘리면서도 K2PL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단기 전력 확보와 장기 산업 기반 구축을 병행하려는 전략이다. 한국은 즉시 납품 능력과 현지화 협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조합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는 구조를 뒤집기 어렵다. 결국 폴란드의 선택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유럽이 재무장을 선언해도 생산 속도와 납기 신뢰가 따라오지 않으면 동유럽의 계산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계산이 이어질 경우 북유럽에서 시작된 플랫폼 확산이 동유럽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기술 이전은 양보가 아니다. 통제된 확장이다. 유럽 내부에서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논리 중 하나는 단순하다. 한국이 기술을 넘기면 결국 유럽 산업만 키워주는 것 아니니까.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를 보지 못한 해석이다. 방산 체계에서 핵심과 운용은 다르다. 이전되는 것은 주로 운용 정비, 일부 생산 공정이며 플랫폼 설계 유도 체계 통합, 핵심 알고리즘 체계, 아키텍처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다. 이 구분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술 이전은 경쟁자 육성이 아니라 의존 구조의 정교하다. 루마니아와의 K9 수출 과정에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결정한 사례는 이를 보여준다. 아직 레드백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장 설립이 추가 도입 논의를 촉진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생산 설비가 들어오면 해당 국가는 단순 수입국이 아니라 부분 참여국이 된다. 참여는 곧 이해관계가 생기면 정치적 지지 기반이 형성된다. 이것은 계약서 한 장보다 오래간다. 현지 생산과 정비 역량 확보는 또 다른 효과를 낳는다. 무기체계의 신뢰도는 가동률로 측정된다. 가동률이 떨어지면 평판이 흔들린다. 현지에서 기본 정비와 일부 부품 생산이 가능하면 가동률은 안정된다. 안정된 가동률은 추가 주문을 부른다. 한국이 모든 정비를 직접 통제하려 하면 물리적 거리와 시간 차이 때문에 병목이 생긴다. 적절한 기술 이전은 이 병목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수입국은 체계를 신뢰하고 한국은 장기 운용, 시장을 확보한다. 폴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2PL은 하드킬 능동 방어 장치와 드론 대응 체계를 포함한 현지화 모델이다. 이번 추가 계약에서 K2GF 비중이 늘었지만 현지 생산 구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즉, 단기 전력 확보와 장기 산업 기반 구축을 병행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즉시 납품 능력과 현지화 협력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이 조합은 단순 수출 모델이 아니다. 공급망의 공동구축 모델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이 결국 기술을 흡수해 한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방산에서 핵심 기술은 단순 도면 이전으로 복제되지 않는다. 체계 통합 경험, 실전 데이터, 지속적 업그레이드, 역량이 필요하다. 천무의 290km급 운용, K2의 개량 경험, K9의 대규모 양산 체계는 수십 년 축적의 결과다. 기초적 조립 장비 역량이 이전된다고 해서 동일 수준의 체계 설계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 이전은 정치적 방어막을 만든다. 유럽이 자국 우선 구매를 외칠 때 한국 체계가 현지 생산 라인을 갖고 있다면 정의가 달라진다. 단순 수입품이 아니라 현지 참여형 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차이는 예산 배분과 정치적 논쟁에서 결정적이다. 노르웨이와 폴란드, 루마니아가 연결될 경우 북유럽, 동유럽에 걸친 부분 현지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 네트워크는 외부 공급자가 아니라 외부 협력자로 한국을 위치시킨다. 또한 기술 이전은 운용 데이터 공유를 촉진한다. 동일 플랫폼을 운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성능 개선과 개량 요구가 집적된다. 그 데이터는 다시 한국 본사의 업그레이드에 반영된다. 이는 일방적 이전이 아니라 순환 구조다. 한국은 플랫폼과 핵심 설계를 유지한 채 운용 경험 흡수하며 체계를 발전시킨다. 플랫폼을 쥔 쪽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유럽의 견제는 앞으로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 방산의 위상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견제는 정치적 수단이고 전력 공백은 군사적 현실이다. 동유럽과 북유럽 일부 국가는 현실을 우선한다. 한국이 현지 공장 설립과 제한적 기술 이전을 통해 협력, 구조를 촘촘히 만들수록 견제의 공간은 줄어든다.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공동 생태계 설계자로 위치가 이동한다. 결국 기술 이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넘길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핵심을 준 채 외연을 확장하면 시장은 넓어지고 통제력은 유지된다. 이 구조가 북유럽과 동유럽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단순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나토 내부 표준의 방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안에 배치될 천무는 단순한 포대가 아니다. 나토 북부에 박힌 새로운 기준점이다. 숫자로 다시 보자. 최근 5년간 유럽이 수입한 무기 중 미국산 비율은 52%에서 64%로 상승했다. 그 뒤를 한국과 프랑스가 각각 약 6.5% 수준으로 따르고 있다. 독일은 4.7%에 머물렀다. 유럽이 자존심을 말하는 사이 시장 점유율은 냉정하게 흘렀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치부되던 한국이 프랑스와 동해 뒤중에 서 있고 독일을 앞질렀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산업 위상의 이동이 노르웨이 계약은 이 이동을 북유럽 최전선에 고정시킨 사건이다. 나토의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천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신뢰의 보증 수표에 가깝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처럼 러시아를 의식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선택을 할 때 정치적 수사보다 운용 사례를 본다. 노르웨이가 3일 만에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다. 빈 검토 끝에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위협인식에 기반한 실무적 결정이었다는 신호다. 동시에 동유럽에서는 폴란드가 180대 K2 추가 도입을 추진하며 속도를 선택했다. 292문의 천무, K9 자주포, K2 전차. 이 조합은 단순히 여러 품목을 산 것이 아니라 동일 공급망에 묶인 지상전력 체계를 구성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노르웨이가 천무를 얻는 순간 북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공통 플랫폼 축이 형성된다. 나토 내부에서 한국 체계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유럽이 8천억 유로 재무장을 선언해도 이미 깔린 플랫폼은 쉽게 밀리지 않는다. 무기 체계는 정치적 선언으로 교체되지 않는다. 훈련 체계, 탄약 재고, 정비 매뉴얼, 운용 교리까지 얽혀있기 때문이다. 발사대는 30년에서 50년을 쓴다. 그 안에 들어가는 탄약은 매년 반복 구매된다. 이 반복이 쌓이면 표준이 된다. 표준은 경쟁 입찰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미국은 여전히 64%를 차지하는 거대 공급자다. 그러나 하이마스의 3년부터 5년까지 납기, 백로그 문제는 현실이다. 독일은 연간 약 50대 전차 생산 능력으로 40년 분석을 받는다. 프랑스는 산업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 이 사이에서 동유럽과 북유럽 일부 국가는 일정표를 먼저 본다. 그리고 일정표를 맞출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한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한국이 그 일정표를 맞춰왔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한국은 더 이상 가성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천무의 12발 탑재, 290km 운용 능력, 빠른 납기, K2의 연내, 70대 추가 인도. 이 모든 것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선다. 공급망, 생산 능력, 확장성의 결합이다. 나토 내부에서 동일 플랫폼을 운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합동훈련과 작전 개념에서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진행된다. 통합은 곧 영향력이다. 이제 질문은 남는다. 유럽이 자국 산업을 재건하려는 동안 북유럽과 동유럽에 이미 자리 잡은 이 플랫폼 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흡수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납기와 생산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일정표를 쥔 쪽이 우위를 유지하는 이 구조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나토 내부 산업, 지형의 균형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다.